이번 시간에는 타이어하고 그 힐에 대해서 그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타이어하고 그 힐에 대해서는 타이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그 진동에 관계되는 타이어 또 소음 이쪽 부분으로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그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기술사 시험에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기술사 시험을 응시하실 때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기술사 1차 시험 그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타이어 그 편평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동하중 반경, 또 최근에 선진 타이어 회사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런 플랫 타이어에 대한 거, 그리고 타이어 현상 중에서 플랫 스포트 현상이 어떠한 것인지, 또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87회의 타이어의 그 어떤 발열에 의한 그런 어떤 세퍼레이션 현상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러한 또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 법규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그 TPMS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맨 마지막 문제는 스틸 휠과 그 알루미늄 휠, 이 휠이 어떠한 그 특징과 장점들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보시게 되면, 보통 그 타이어 편평비 그러면 운전자들도 그 다 아실 만큼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몇 시리즈다, 뭐 60 시리즈다, 아니면 뭐 55 시리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타이어의 높이,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단면폭, 지금 단면폭 보이시죠? 단면폭하고 그러니까 높이를 단면폭으로 나눠가지고 이 비가 얼마냐, 요게 타이어 편평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계에 의해서 고편평비 타이어냐 아니면 저편평비 타이어냐, 이걸 가지고 광폭 타이어냐 아니면 보통 일반 타이어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편평비 타이어를 광폭 타이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다 좋은 것이냐, 또 이러한 문제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 시험에서 편평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됐다 얘기하게 되면, 어떤 시계에 의한 편평비의 개념만 쓸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만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편평비, 고편평비가 나오게 되면 장단점을 반드시 저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편평비 타이어는, 그러니까 뭐 광폭 타이어가 되겠죠. 노면과의 그 접촉 면적이 넓고 사이드월의 그 강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고속 주행에 유리하며 핸들링 시에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점이 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모 타이어 회사에서 그 광고를 할 때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타이어, 고성능 타이어. 민감하게 반응한 타이어가 왜 고성능 타이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향 핸들을 돌리게 되면 결국에는 휠, 보통 그 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노면과 타이어하고 타이어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광폭 타이어가 사이드 월이 두꺼워서 림과 거의 일체로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은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타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월이 강성이 강하면, 강성이 크게 되면은 고속 회전을 할 때에도 타이어의 변형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 좀 유리하다. 또 타이어의 변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구름 저항도
좀 상대적으로 좀 작아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걸 가지고 그 고성능 타이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폭 타이어, 저편평비 타이어는 어떠한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사이드 월이 두텁고 강성이 큰 관계로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따라서 그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나쁜 편입니다. 최근에는 승차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잘 안 하다가 지금 서스펜션의 개량이라든지 어떠한 발전에 의해서 또 차량이 고성능화가 되면서 저편평비 타이어가 많이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평비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출제됐을 때에는 25점짜리 문제, 어떤 논술형 문제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도 어떠한 장점이 있고 또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답안 작성을 해주셔야만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문제는 타이어의 그 동하중 반경이 무엇이냐, 이러한 문제가 74회에 그 단답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 타이어 중심하고 그리고 타이어가 노면과 접하고 있는 노면과의 어떠한 거리, 이 지면까지의 거리를 동하중 반경이라고 합니다. 왜 동하중 반경이라고 하냐면 자동차는 주행을 하게 되면 가감속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중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차량을 개발할 때 개발 당시에 요구되는 어떤 차속이라든지 구동력, 어떤 요구 성능에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하중 반경이 무엇이냐를 물어봤던 그 이유는 이 위에처럼 타이어의 중심축으로부터 지면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 이걸 이렇게 딱 두 줄로 답안을 작성을 한다 그러면 개념은 아는지는 모르지만 차량 기술사로서 알아야 될 내용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떠한 차속이라든지 구동력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어떠한 설계를 할 때의 의도보다는 어떤 변화가 성능상의 오차를 가져온다. 그래서 차속, 구동력, 그리고 성능상의 오차를 가져오니까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그 동하중 반경을 보면은요, 타이어의 그 동하중 반경은 실제 차량 속도를 나타내는 주요 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운행을 하면서 그 속도계에 표시되는 차속 있지 않습니까? 차속은 타이어의 동하중 반경에서 얻어진 실제 차속이 아닙니다. 변속기 출력축에서 보시게 되면은 스피드 센서라든지 스피드 그 피니온 기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회전수를 기준 삼아서 실제 차속을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체 속도가 실제 차량 속도일 텐데 차체에서의 속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변속기 출력축에서 얻고 있다. 또 변속기 출력축에서 간접 정보를 가지고 차량 속도를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동하중의 그 반경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 차량이 주행하는 속도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능상의 오차뿐이 아니라 속도계에 표시되는 차속도 오차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량용 속도계에 표시되는 차속은 실제 차속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아니면 제작차에서 그런 속도계에 오차를 두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차속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밑에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실제 차량 속도. 실제 차량 속도는 동하중 반경에서 얻어지는 속도가 실제 차량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 보시게 되면 동하중 반경.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뀌어 버린다. 그러면 성능상의 오차, 구동력의 오차 뿐만이 아니라
실제 차량의 속도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하중 반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동하중 반경이 무엇이다 이렇게 쓰는 것은 기술사 시험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71회와 75회에서 단답형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타이어 문제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논술형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럼플렛 타이어는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타이어입니다. 먼저 보시면 타이어의 압력이 저하되더라도 일정 거리의 주행이 가능한 타이어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지금 개발된 걸로 보시게 되면 공기압이 제로가 되더라도 시속 80 내지 90km로 한 근 20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압의 그 사전 감지 시스템 등을 새로운 전자 기술과 결합시켜서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그 연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타이어 회사에서도 또 자동차 제작회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게 될 때 자동차의 부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다 하더라도 타이어가 갑자기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으로 규제할 정도로 상당히 나라 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아마 이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럼플렛 타이어는 보시게 되면은 크게는 사이드월 보강형과 그다음에 서포트링을 장착한 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월 보강형 그리고 서포트링 장착형. 그래서 럼플렛 타이어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 쓸 때는 이 사이드월 보강형과 서포트링 장착형으로 구분을 해서 답안 작성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사이드월 보강형은 사이드월이 두꺼워서 승차감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광폭 타이어, 저편평비 타이어를 말씀드릴 때 사이드월의 강성이 크게 되면 승차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사이드월을 보강하니까 사이드월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강성을 얻어야 되니까는요. 그래서 승차감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사이드월에 들어가는 어떤 재질, 이러한 재질이 상당히 성능이 좋은 재질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포트링 장착형하고 대등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현재는 사이드월 보강형이 서포트링 장착형보다는 승차감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서포트링 장착형은 서포트링과 휠이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를 시키느냐 아니면 일체형으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서포트링 장착형은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이드월 보강형에서는 승차감이 좀 나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포트링 장착형은 승차감 면에서는 좀 월등하다. 현재 그렇습니다. 대등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고요. 서포트링 장착형이 승차감 면에서는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입니다. 타이어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입니다. 사이드월 보강형이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타이어하고 외형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공기압이 저하가 됐을 때 저 사이드월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일정 거리만큼 일정한 속도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재질을 뭘로 만들 것이냐,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타이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사이드월 보강형은 사이드월을 보강하다 보니까
일반 타이어에 비해서는 상당히 승차감이 좀 나쁘다. 그러나 안전상에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운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제가 고무 서포트링 보강형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타이어 안쪽에 이러한 형태로 고무 형태로 이렇게 특수 고무로 만들어 놨습니다. 힐도 좀 다르죠. 그래서 펑크가 나도 저 내부 어떤 고무에 의해서, 내부 재질의 고무에 의해서 일정 거리를 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고무 서포트링 보강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도 보시게 되면은 좀 다르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금속 서포트링이라고 합니다. 금속 서포트링을 보강을 했다. 그래서 가운데도 서포트링 보강형, 우측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고무로 했느냐 아니면 금속으로 했느냐, 그리고 휠하고 일체형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분리형으로 만들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종류가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럼플렛 타이어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 종류는 확실한 구분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득점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럼플렛 타이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타이어가 공기가 다 빠져나가도 주행할 수 있는 타이어, 이 정도로 답안을 작성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점짜리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3점이나 한 4점 정도 받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럼플렛 타이어가 있으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럼플렛 타이어의 어떤 그 지식 정도가 아니고, 기술사라 그러면 사이드월 보강형이 어떻고, 서포트링 보강형, 또 고무하고 금속으로 나누고, 또 휠하고 타이어하고 분리를 하냐 아니면 일체로 하느냐, 또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세계적인 현재 동향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만이 채점자가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되는 그러한 답안 작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점 만점에 10점을 다 얻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7점, 8점, 좀 전에 말씀드린 한 3, 4점 정도 먹을 수 있는 걸 7점이나 8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평균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차량 기술사에 응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이런 식입니다. 항상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럼플렛 타이어 아니면 다른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제자가 의도하는 대로 어떠한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내용으로 핵심어가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50 몇 점 정도에서 더 이상 점수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게는 한 6개월부터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면 차량 기술사 시험이 끝날 수 있는데도 몇 년씩 공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즉 말씀드리면 방향을 잡지 못해서 그러한 일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강의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